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소득. 이거는 암기 잘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종합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종합이니까 요거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 아닙니다. 근로 3차, 배당 2200, 그래서 5200 끝. 요거 물어본 문제예요. 다음에 15번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이건 좀 어려워요.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잉여금 나오면 잉여금 처분결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잉여 나오면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어요. 장기할부 판매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요. 그래서 답 두 개예요. 1번, 3번. 그래서 1번도 맞고 3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3번. 그 다음에 여기 좋은 문제 하나 있네요. 일반 전표. 일반 전표 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1번에 별표 3개를 치시고요. 앞에 보세요.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투자 목적. 우리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투자 목적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요. 영업용이요. 약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낫겠구나. 토지하고 건물 있죠. 이게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이나 비영업용 이렇게 나오면 투자 부동산이고, 영업용이라고 나와야 토지 건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용이라고 나오면 이때는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답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투자부동산. 요거는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서 내용은 아주 어렵진 않은데 설명드리면 무슨 말인지는 대부분 다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 갔었을 때 맞출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기억에서 헷갈릴 때쯤 매번 시험을 내다 보니까 시험장 가면 좀 많이 틀리시는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9월 27일 요것도 별표 3개. 요 분계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채. 그리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현금 30만원. 그 다음에 공채의 공정가치는 22만원이래요. 그리고 뭘로 처리하래요?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세요? 22만원. 그럼 이제 나머지 차액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뭘로 처리하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차액은 그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차량 운반 8만원. 그래서 결론은 앞에
보시면은요,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공채 살 때 있거든요. 예, 공채 구입하면은 그 차액 나와요. 요 차액은 꼭 저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부대 비용으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채를 그 뭐냐 자동차나 아니면 집을 사게 되면은 요거를 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 2번 빼먹었구나. 오늘 왜 이렇게 빼먹지? 혹시 빼먹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외환 나오면 두 가지 있어요. 외환 차익하고 뭐요?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은 결산. 그래서 지금은 결산 아니면 위에 거 쓰는 겁니다. 결산 아니니까 위에 거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었죠. 그래서 2400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2만 달러 곱하기 얼마가 됐어요? 1300원 됐죠. 그래서 얼마 됐죠? 2600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세요. 8월 25일 날 통장으로는 2600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원래 받기로 했었던 거는 2400이었죠. ABC. 그 다음에 더 받았으니까 외환차 이익이죠. 외환차익이 200. 그래서 외화 나오면 외환 차익으로 쓸 거냐 외화환산 이익으로 쓸 거냐 그 두 가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 근데 외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이해하시면 틀릴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외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 줄 알면은 틀릴 확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일 통장으로 1020만원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이 사채는 얼마짜리였어요? 1000만원짜리였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 다음에 할인 발행했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를 때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계정 과목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꼭 해보세요. F2 사채 F2 누르고 해야 돼요. 찾을 때에는. 그러면은 여기 사채 들어간 글씨들이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보고 하시면은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50 900. 그러면 950짜리를 900에 팔았으니까 손해죠. 일단 단기매매 증권은 950. 그 다음에 900에 팔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 900 SJ. 그 다음에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리고 결산했을 때에는 평가예요. 그래서 팔았을 때에는 처분, 결산했을 때에는 그 평가했을 때에는 평가 손실, 결산은 그 두 가지 좀 봐두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붕괴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냐면 1번, 2번부터 아니 그 1번, 3번부터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번, 3번에서 몇 개 맞추냐, 그게 좀 합격 당락에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거기 메인 매출 전표 보시면은요 5월 30일 그래서 매출에 카드로 팔았으니까 카과 오리임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 200,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카드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220, 하나 카드. 그 다음에 6월 24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직수출. 그리고 수출 나오면 항상 요거 기억하십시오. 수출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 환율하고 최종 환율.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6월 24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고일로 봐야 돼요? 선적일로 봐야 돼요? 선적일로 봐야 되죠. 그래서 $10,000 곱하기 1150원 하시면 1150만원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팔았으니까 매출, 수출, 그 다음에 YNG,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1150,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나중에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150. 그리고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은 그 밑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저 영세율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이에요. 직접 수출일 때는. 그 다음에 6월 29일 수입했으니까 매입의 수입이고요. 그리고 수입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수입은 거래처는 세관. 그래서 꼭 세관이 나와야 돼요. 부가세만 회계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수입처럼 만들었는데 수입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문제에 세관이 없어요. 그렇게 낸 적도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세관이 있죠. 인천세관. 그 다음에 전자는 차변에 세금만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300. 그리고 위에 칠 때는 3천에 300입니다. 왜냐면 부가세가 300 나오려면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3천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도 거기 써 있잖아요. 공급가액 3천이라고. 그 다음에 7월 10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전자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전자신문사. 전자는요. 차변에 어디 갔냐, 영업 보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 1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15,000원. 그 다음에 8월 1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현과, 장결이,
대변의 제품 매출 120, 그 다음에 세금 12, 그 다음에 현금 132만원. 분기는 메인 매출 전표는 그냥 전향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문제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일단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나오시면은 우리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살 때는 면세 원재료,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 그 다음에 원래는 102분의 2예요. 근데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 우리는 중소제조기업입니다. 개인은 안 나와요. 그러면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이라고 나오면 106분의 6.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나오면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하면 109분의 9. 근데 저희는 개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론엔 낼 수 있는데 실기에는 못 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 농산물이니까 이거는 원재료 맞아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의제. 그 다음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F2 서울 농산. 그 다음에 요게 2019년도 시험이라 여기 위에 보면은 날짜 나오잖아요. 예, 옛날 거 풀 때는 연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4월 5일. 그 다음에 계산서 농산물 200kg.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앞에 문제 보시면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래요. 그러면 음식점이니까 106분의 6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음식점의 법인 106분의 6. 몇 분의 몇인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남마트. 그 다음에 2019년 5월 6일 구분은 신용카드, 물품명은 농산물. 그 다음에 수량은 50개, 4240. 그 다음에 여기도 106분의 몇이요? 6.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밑줄 치세요. 1기 예정 1억 4천, 1기 확정 2억.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예정에다가 얼마요? 1억 4천. 확정은요, 2억. 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밑에 넣는 거, 그거 어떻게 넣는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요. 나오실 때는 항상 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이죠. 그래서 여기 신고서에서 10월 1일에서 12월 30일 들어오시고, 항상 이 신고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매출과세, 매출카과, 매출영세, 매출수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오셔서 1번에 2억 5천에 2,500. 그 다음에 3번에 5천.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포함별도 잘 보시고. 거기는 5천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영세는 5번입니다. 3차. 그 다음에 수출은 6번이에요. 350.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그래서 매입은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은 매입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구인승은 매입과세의 고정. 왜냐면 8인승까지잖아요. 불공은. 그 다음에 법인카드 매입과가의 일반. 그 다음에 이기예정신고 누락. 누락은 매입과세. 그 다음에 미완급 100.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요? 만원.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시죠? 맞춰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왜냐면 가산세도 없고 불공도 없고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건 9인승이에요. 우리는 몇 인승까지를 하랬어요? 8인승까지를 하랬죠?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10번에다가 1억 5천에 1,500. 그 다음에 11번에다가 3,500에 350. 그 다음에 카드는 여기 41번에 있어요. 3,000에 300. 그 다음에 누락된 거는 38번에 1,000에 10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은 21번에 1,000. 1,000이 아니고 100.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54번에 얼마요? 만원. 그래서 여기가 649만원 나오면 맞은 겁니다. 확인하세요. 1분 후에 결산으로 넘어갈게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으로 오십시오. 결산 보시면 문제 4번 1번은 수, 2번도 수, 3번도 수, 4번도 수, 5번은 간모 나왔죠? 네, 이렇게 간모 나오면 수동 하나 자동 하나요. 왜냐하면 여기 수동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간모 나오면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따로.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투자 목적. 그래서 앞에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주에 만원 주고 샀는데 50주가 남았는데 50주가 12,000원이 됐어요. 50주는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주당 2,000원 올랐어요. 2,000원에 50주면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10만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만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매도 치면은 두 개 나오죠. 위에 거는 당좌자산. 그리고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123하고 178을 써요. 여기 가서 보면 되잖아요. 123은 당좌, 178은 뭐요? 투자. 그리고 거기 지문에 투자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자산 되는 거예요? 투자 자산. 그래서 결론은 178
몇 번이 맞는 거예요? 8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 뜰 때는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료.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소 처리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 수익 비용은 내년 거,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감소 차별. 그 다음에 내년 거까지 줬죠. 선수. 그 내년 거 먼저 받았죠. 그래서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00만원 곱하기 10월 달부터예요. 그러면 12분의 3. 왜 안 나가 또? 그러면은 150은 올해 거. 450은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수익 처리했으면 내년 거 쓰라 그랬죠. 그래서 450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꾸준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서 차대변도 바뀌고 뭐 워낙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또 외화 나왔죠. 그럼 외화 나올 때마다 적을 겁니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이익, 외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어쨌든 거기 보시면은요 차입일 현재 1000원이었고 전기 말에 105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1030원 됐습니다. 그러면 15,000달러 곱하기 20원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30만원에 대해서 분개하셔야 되는데 뭐가 떨어졌냐면 차입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30만원 외화은행.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외화환산 이익. 왜 외화환산 이익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부채가 줄어들었잖아요. 늘어난 게 아니고.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면은 이익이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게 20만원 남았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처리. 그리고 앞에 보세요. 또 쓸 거예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 나오면 올해 거 적고 수익 비용 나오면 내년 거 적고 지금은 거기에 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대변. 그 다음에 소모품 B의 옆집은 무조건 뭐라 그랬죠? 소모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90만 원은 산 거고 20만 원은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내년에 써야 되죠. 그래서 예, 얼마 남았다고요? 20만 원. 그 다음에 5번은 5번은 거기 보시면은요. 5번은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170개가 없어졌는데 70개는 정상이래요. 그러면 몇 개만 비정상이죠? 100개가 비정상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개는 비정상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에 10,000원이래요. 그러면 100개에 10,000원이면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걸 분개해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100.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이 잘못됐죠? 제품 100. 적요 8번. 요거 꼭 기억하세요. 타개정됐죠.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5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5번은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100.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일단 요렇게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요거를 하셔야 돼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나오시고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동결산 오시는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뭐 기억하시냐면은 감모 나오면은요 실제만 넣는 거예요. 실제만. 네. 그래서 지금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말 제품 가셔서 실제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가 지금 330개죠. 330개 만원이면 얼마예요? 330만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330만원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 실제 금액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꼭 마지막에 뭐 눌러주세요?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래서 꼭 시험장 갔을 때 이거 보고 오십시오. 이거 별거 아닌데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이고 원천징수 들어오시고요.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 이민이와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를 사원 등록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으로 오시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김미소 주민등록번호에 2번에다가 밑줄 치세요. 1번 아니고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자분 나오시면은 꼭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저기 부녀자 공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에다가 100 몇 번이요? 5번. 김미소 75012325487543 잘못 나왔다. 75012325487543.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이 2019년 6월 1일이었죠. 그리고 뭐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없죠. 그다음에 생산직도 아니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오시고 요거 잘 기억하세요. 부녀자의 여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부녀자.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사원 등록에서 부녀자 공제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총급여로 치면은 대략 한 4,100만 원 정도. 일단 3천만 원으로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추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래서 요분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3천만 원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배우자 박재민님, 이분은 부죠?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아버지 김성호님 부예요. 영국 거주 안 돼요. 외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 안 됩니다. 자녀는 가능한데 뭐 유학가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되는데 부모님은 무조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게 영국, 미국 나왔어요. 요분도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맞든 안 맞든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제 박예슬, 예슬이 유학 간 건 됩니다. 유학은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거 물어보시는데 뭐 물어보시냐면 이 영국 거주라는 게 이민 간 거거든요. 자녀가 이민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이민 가면 20살 넘잖아요. 맞죠? 네, 어차피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박호식, 그래서 20세 이하 되고, 그 다음에 언니 형제자매 김미정님. 근데 어차피 이분은 나이 많아서 안 돼요. 금액은 되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 20살 넘으면 안 되잖아요. 끝. 여기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되게 잘 놓쳐요, 본인 거. 그래서 부녀자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어. 그때는 무슨 부모요? 한부모. 그래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녀 다 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자녀예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 다 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하다. 이것도 좀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면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나오면 다양하게 막 설명드리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뭐 나올 줄 알면 그것만 설명드리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거 되셨죠? 그래서 부녀자나 저런 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특히 시험에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자분이면서 생산직. 그러니까 여자 나왔냐 했을 때는 부녀자 할 거냐 말 거냐, 한부모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생산직 나오면은 요거 있었죠. 생산직일 때는 요거 연장근로 비과세. 얘는 여기 찍으면 여기 여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떠요. 금액 얼마인지는. 그래서 여기 밑에 거 확인해서 여기 밑에 여기 생산직일 때 여로 바꾸시면 여기 밑에 금액 뜨거든요. 또 요거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 없으면 부. 그리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전년도 총금액 넣으셔야 돼요. 얼마였는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런지는 모르니까. 나만 아니면 되긴 한데. 그 다음에 연말정산 들어오시고 김영철 사원이죠. 그래서 700번.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씩 또 해보시면요. 일단 여기 부양가족 오셔서 거기 보시면 본인 2019년 월세 이렇게 냈구나. 이런 별로 안 좋게 내셨네요. 일단 하나씩 할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주택자. 그리고 밑에 있는 총급여 5,500에다 밑줄 치세요. 이 월세는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분 얼마예요? 5,500이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하나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좀 와주세요. 월세 여운 역시 그 다음에 780103123456그 다음에 유형은 F2 저기 아파트 그 다음에 면적은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2019년 6월 1일에서 2021년 5월 31일 그래서 얼마 내셨대요? 420. 그 다음에 김희민님 배우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주인님 누르시고 박주인님이 아니죠. 김희민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가셔서 얼마 내셨다고요? 70.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박주희 뭐 현금으로 절에 뭐 하셨죠? 시주 하셨죠? 기부금. 여기 기부금 가셔서 F2 누구요? 박주희님. 되나요? 안 되죠?
그냥 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입력은 해야 됩니다. 입력 안 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시스템이 옛날 거라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 거는 그냥 된다 안 된다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김장훈님, 장애가 있으신 장인어른의 질병치료비 400만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면은요 조심해야 돼요. 아, 요거 안 써드렸구나. 김희민님 보험료 되고요. 박주인님 기부금 되고요. 근데 요거는 저걸로 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외. 그 다음에 김장훈님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2번 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의료비에다가 400 넣고요. 신용카드에다가도 400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름으로 나오면 이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은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신용카드 2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400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미포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중공제 3가지라 그랬어요. 의료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의료비,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요런 거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요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좀 이따 넣을게요. 일단 저것만 넣을게요. 여기 그 누구냐 김장훈님.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1번은 우리 부모님이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연말관계 있죠. 1번은 우리 부모님이고 2번은 배우자의 부모님이에요. 거기 장인어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사원 등록에 이거 나온 적이 한 번인가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냐 배우자의 부모님이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래네. 신용카드 전에 여기 있죠.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 가셔서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F2 김장훈님.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400. 그 다음에 김경민 대학교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교 가셔서 여기에다가 얼마요? 250. 그 다음에 대학생. 그 다음에 김상민 논술학원비 안 돼요. 근데 신용카드는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는 다 본인이 썼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거는 안 더하셔도 되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밑에 신용카드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근데 카드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좀 많아요. 제가 봐도 이거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좀 많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본인 누르시고요. 밑에 신용카드에다가 2400 쳐야 돼요. 왜 2400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료비는 이중공제 돼요. 그래서 의료비에다가도 넣고 밑에다가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되죠? 그래서 여기 연금저축 가셔서 연금저축에 F2 어디 갔어? 국민. 그 다음에 212-902367-6291.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200. 끝.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다음 거 볼게요. 일단 김영철 씨 보시면 월세액 있죠? 월세 공제 받으시려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돼요. 유주택자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집 있는 사람 것까지 빼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주택자는 안 되고 무주택자만 되세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조심하실 것 같고, 김장훈님 보시면 병원비하고 신용카드는 이중공제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김상민 보시면 우리 그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되고요. 취약 아동이 학원비를 할 때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하시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가능하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그 남는 시간에 푸는 거 있죠? 그거 좀 풀고 마무리 하도록